이 책의 표지처럼 요즘 우리 머리 위에 아주 커다란 물음표를 띄우는 수상한 천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세 번째 성간 천체 아틀라스죠. 지난 2025년 7월 처음 발견된 이래로 천문학자들은 계속 아틀라스의 수상한 모습을 쭉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최초로 발견한 망원경은 지구 충돌 소행성 최종 경보 시스템 아틀라스였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게 되었죠. 지난 2025년 10월 29일 아틀라스는 태양에 가장 가까이 접근하는 근일점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젠 태양을 크게 유턴하면서 태양계를 벗어나는 경로를 따라 여행하고 있죠. 가장 먼저 기록되었던 첫 번째 성간 천체 오umuamua, 그리고 두 번째 성간 천체 보리소프에 이어서 아틀라스는 벌써 세 번째로 확인된 성간 천체입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손님 아틀라스가 유독 더 주목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앞선 두 번의 성간 천체와는 또 다른 아주 독보적인 특징을 보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당연하게도 이번 아틀라스에 대해서도 외계 우주선일지 모른다는 소문도 돌고 있습니다. 과연 아틀라스는 뭐가 그렇게 이상한 걸까요? 또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주먼지의 현자타임즈, 이젠 서서히 태양계를 벗어나고 있는 성간 천체 아틀라스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맨 처음 아틀라스가 발견되었을 때 아직 한창 목성 궤도 너머에서 태양계 안쪽으로 진입하는 중이었습니다. 보통 태양계 천체들은 이 정도 거리에선 그리 빠르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틀라스는 너무나 빨랐죠. 지금껏 이 정도 거리에서 목격된 그 어떤 천체보다 더 빨랐습니다. 무려 58km/s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죠. 이건 우리 지구의 공전 속도 30km/s의 2배에 달합니다. 이 정도 속도라면 이 천체는 태양의 중력에 붙잡히지 않은 채 그대로 빠르게 태양 곁을 스쳐 지나갈 거란 뜻이었죠. 다시 말해서 태양 중력에 붙잡힌 타원 궤도가 아니라 태양을 스쳐 지나가는 쌍곡선 궤도를 그립니다. 앞서 태양계를 먼저 방문했던 오umuamua, 보리소프와 비교했을 때 아틀라스의 가장 큰 첫 번째 차이점은 크기입니다. 아틀라스는 압도적으로 거대하죠. 앞선 두 번의 성간 천체는 끼케야 수백 미터 정도였습니다. 반면 아틀라스는 적어도 5km가 넘는 크기로 보이죠. 또 다른 차이점은 아틀라스가 날아오는 방향입니다. 오umuamua, 보리소프 모두 태양계 행성들의 궤도에 대해서 거의 수직하게 날아왔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태양계 원반 자체가 우리 은하 원반에 대해서 크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인데요. 보통 이런 성간 천체는 우리 은하 원반상의 다른 별 곁을 떠돌던 돌멩이가 날아온 경우일 겁니다. 그러니 당연하게도 은하 원반상에서 날아온 외부 손님은 은하 원반에 대해서 크게 기울어진 우리 태양계 입장에서 봤을 땐 태양계 원반에 대해 크게 기울어져 날아오는 것처럼 보여야 하죠. 그런데 아틀라스는 정말 절묘하게도 우리 태양계 행성 원반에 대해서 거의 나란하게 날아왔습니다. 태양계 원반, 즉 황도면에 대한 기울기를 보면 고작 3도밖에 안 되죠. 이건 황도면에 대해서 17도나 기울어진 궤도를 돌고 있는 명왕성에 비해서도 한참 작은 수준입니다. 마치 태양계 행성을 두루두루 둘러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태양계 원반의 옆구리를 거의 스치듯 나란하게 날아온 거죠. 이건 아틀라스를 더욱 수상하게 만듭니다. 천문학자들은 아틀라스가 어디에서 날아왔을지 그 경로를 거꾸로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약 1000만 년 전까지의 경로를 추적하는 데 성공했죠. 지난 1000만 년 동안 아틀라스는 93개의 별 주변을 가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다만 그래봤자 다른 별 곁에 가장 가까이 접근한 거리는 고작 0.3광년 정도죠. 태양의 완전 코앞까지 접근해서 아슬아슬하게 스쳐 지나가는 것에 비하면 훨씬 먼 거리입니다. 아틀라스는 확실히 태양을 겨냥해서 날아온 거죠. 아틀라스는 우리 은하 중심 방향의 두꺼운 은하 원반에서 날아왔습니다. 은하의 얇은 원반에 비해서 두꺼운 원반은 상대적으로 덜 난잡합니다. 나이가 많은 별들이 별다른 문제 없이 평화롭게 자신의 궤도를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보통 두꺼운 원반에 사는 별 곁에선 어지간하면 주변 천체들이 고향을 벗어나지 않고 계속 중심별 곁에 잘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아틀라스는 그 희박한 확률을 뚫고 고향을 벗어나 태양계까지 날아왔죠. 이런 두꺼운 은하 원반의 별들은
보통 70억, 80억 년 이상의 아주 나이가 많은 별들입니다. 따라서 아틀라스도 그 정도는 되어야겠죠. 이건 우리 은하가 갓 태어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성분을 그대로 간직한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앞서 많은 SF 팬들을 설레게 했던 오umuamua 때와 이번 아틀라스에는 또 다른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umuamua는 아쉽게도 태양을 크게 스쳐 지나간 다음 멀어져가는 와중에 뒤늦게 발견했습니다. 반면 아틀라스는 더 일찍 태양계 밖에서 안으로 날아오는 과정에서 운 좋게 먼저 발견했죠. 덕분에 아틀라스는 더 긴 시간 동안 태양에 접근했다가 다시 멀어지는 전체 과정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아틀라스가 태양으로 접근하면서 처음엔 잘 보이지 않던 가스 꼬리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천문학자들은 아틀라스가 단지 크기가 아주 커다란 평범한 얼음 덩어리, 성간 혜성일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여기에서 또 다른 이상한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아틀라스의 첫 발견을 알린 망원경은 아틀라스였지만 그보다 한 달 더 일찍 우연히 다른 망원경으로 먼저 포착됐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외계행성을 찾기 위해서 우주 궤도를 돌고 있는 우주망원경 테스죠. 테스는 약 한 달 동안 목성 궤도 근처에서 아틀라스가 태양계 안쪽으로 1AU 정도 이동하는 과정을 쭉 바라봤습니다. 얼음 덩어리인 혜성은 태양에 가까이 접근하면 표면에 얼어붙었던 성분이 승화하게 되고 더 밝아지게 됩니다. 원래 천문학자들은 2025년 6월이 되면서 아틀라스의 밝기가 1.5배 정도 더 밝아졌을 거라 예상했죠. 하지만 아틀라스는 실제로는 무려 5배나 더 밝아졌습니다. 아틀라스 표면에 반사되는 태양빛이 아주 급격하게 증가했죠. 이건 확실히 소행성이 아니라 표면에 다량의 얼음이 얼어있다가 녹고 있는 혜성이라고 봐야 했습니다. 태양빛을 받은 아틀라스 표면에 가스 구름, 코마가 성장하는 모습을 봤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또 마냥 그렇다고만 보기에는 다소 이상한 면들이 있습니다. 당시 아틀라스가 목성 궤도 바깥 태양으로부터 5AU는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사실 이 정도면 보통은 아직 태양빛이 충분히 닿지 못해서 혜성들은 뚜렷한 코마까진 잘 보이지 않습니다. 훨씬 더 태양계 안쪽으로 들어와서야 본격적으로 지구에서 볼 수 있는 밝은 코마를 보이죠. 그런데 아틀라스는 목성 너머 훨씬 바깥에서부터 서둘러 코마를 키우고 밝기가 크게 밝아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더 이상한 건 이후 성장한 가스 꼬리의 방향이었는데요. 보통 혜성은 태양을 향해 다가올 때 태양빛에 불려나간 가스 꼬리가 그 뒤로 그려집니다. 그래서 혜성의 꼬리는 태양 반대 방향으로 그려지죠. 그런데 맨 처음 아틀라스의 가스 꼬리가 확인되었을 때 사진을 보면 놀랍게도 태양의 반대쪽이 아니라 태양을 향하는 쪽으로 뻗어나갔습니다. 이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었죠. 물론 그 이후로 태양에 훨씬 가까이 접근하면서 꼬리의 모습은 더 일반적인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현재 아틀라스의 꼬리는 다행히도 태양 반대 방향으로 잘 뻗어나가죠. 천문학자들은 초기에 보였던 태양을 향해서 거꾸로 뻗어나간 꼬리의 모습이 태양빛을 한꺼번에 받으면서 두꺼운 코마가 태양을 향하는 쪽에서 먼저 승화하고 부푼 바람에 잠시 태양 쪽으로 더 두껍게 코마가 쌓인 모습을 봤던 거라고 추정합니다. 그런데 아틀라스의 코마, 기체 성분을 면밀히 관측하기 시작하면서 아틀라스는 더욱 이상한 존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틀라스의 코마에서는 이산화탄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수증기도 조금 섞여 있긴 했지만 이산화탄소가 훨씬 많이 있었죠. 이산화탄소와 물의 비율이 거의 8대1 정도였습니다. 보통은 이산화탄소는 조금 섞여 있고 대부분 물, 얼음으로 이루어진 일반적인 혜성과 달리 아틀라스는 상당히 이상한 모습이었죠. 물론 이것도 태양에 더 가까이 접근하면서 정상적으로 변하긴 했습니다. 최근 아틀라스가 화성 곁을 스쳐 지나갈 즈음부터는 일반적인 혜성처럼 주로 물과 수증기를 많이 내뿜는 모습으로 변했죠. 아마 일찍이 목성 궤도 너머에서부터 대부분의 이산화탄소가 많이 방출되고 날아간 바람에 현재는 이산화탄소는 크게 줄어들고 주로 수증기만 남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또 다른 이상한 점은 아틀라스의 평광 상태입니다. 소행성이나 혜성 표면에 태양빛이 반사되면 그 빛은 보통 원래 진동하던 방향에 수직한 방향으로 반사돼서 날아옵니다. 이것을 포지티브 편광이라고 하죠. 반면 들어온 빛의 진동 방향 그대로 똑같이 되튕겨서 반사하는 걸 네거티브 편광이라고 합니다. 보통 일반적인 소행성, 혜성 표면에선 포지티브 편광이 관측되는데요. 흥미롭게도 아틀라스 표면에 반사된 태양빛을 분석해보니 네거티브 편광을 보입니다. 심지어 그 정도도 아주 극단적이죠.
아틀라스를 가장 제대로 살펴볼 수 있는 기회는 뜻밖에도 지구가 아닌 화성에서 찾아왔습니다. 지난 10월 3일 이 천체는 화성에서 겨우 0.19 AU 거리를 두고 아주 가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 화성엔 아주 많은 탐사선들이 카메라를 달고 기다리고 있었죠. 대표적으로 퍼서비어런스 로버가 화성 표면에서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포착한 아틀라스의 사진이 한때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화성 표면뿐 아니라 화성 주변을 맴도는 엑소마스, MRO 같은 궤도선의 사진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MRO는 아주 좋은 해상도의 카메라를 달고 있습니다. 만약 이걸로 아틀라스를 촬영한다면 한 픽셀당 30km 수준의 엄청난 해상도로 아틀라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겁니다. 다만 아쉽게도 하필이면 딱 아틀라스가 화성 곁을 지나가던 그 무렵 나사는 미국 정부의 셧다운으로 인해서 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선 MRO의 카메라가 아틀라스를 포착하긴 했는지 그 데이터가 정말 어떤 상태인지 당장은 확인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죠. 참 지구에서 벌어진 지극히 인간적인 문제로 인해서 태양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장 놀라운 비밀에 대한 실마리를 확인할 수 없다니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혜성이라면 태양에 가장 가까이 지나가는 근일점 순간 그 실체를 가장 정확히 엿볼 수 있습니다. 강렬한 태양빛을 한꺼번에 받으면서 막대한 기체가 뿜어져 나오기 때문에 화학 성분을 파악하기에도 아주 좋죠. 하지만 참 공교롭게도 지구에선 아틀라스가 근일점을 통과하는 순간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하필이면 지구에서 딱 태양 반대편을 지나고 있었기 때문에 태양 뒤에 숨은 채로 근일점을 통과했기 때문이죠. 우린 현재 태양 곁을 스쳐 지나간 다음 다시 모습을 드러낸 아틀라스를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최근에도 지구 곁을 돌고 있는 인공위성 탐사선들이 아틀라스의 모습을 쭉 모니터링하고 있죠. 물론 아틀라스에선 별다른 외계인의 모습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2025년 12월 19일이 되면 아틀라스는 지구에서 대략 1AU 정도 거리를 둔 채 지구에 가장 가까운 지점을 지납니다. 다만 거리도 그다지 가깝지 않고 이미 태양 곁을 지나면서 많은 양의 가스를 토해낸 상태일 것이기 때문에 지구에선 그다지 선명하게 보이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아틀라스의 정체를 조금 더 가까운 거리에서 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한 번 더 남아 있는데요. 내년 2026년 3월 아틀라스는 목성에서 0.36AU까지 접근합니다. 그리고 마침 목성엔 주노 탐사선이 기다리고 있죠. 과연 주노가 목성 곁에서 포착하게 될 아틀라스는 어떤 모습일까요? 아직 한창 목성을 향해 가고 있는 또 다른 목성 탐사선 듀스의 카메라도 이번 11월 아틀라스를 바라볼 예정입니다. 물론 이미 태양으로부터 멀리 벗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모습은 덜 극적이긴 할 겁니다. 만약에 아틀라스 안에 외계인이 타고 있다면 부디 그들이 이쯤 되면 됐겠지 하는 마음으로 긴장이 풀린 바람에 실수로 그 정체가 발각되기만을 바라야겠습니다. SF 팬들은 앞선 오umuamua 선발되었고 이번에 다시 아틀라스를 타고 본대가 찾아온 것이라고 농담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왜 갑자기 우리 지구와 태양계가 외계인들에게 관심을 받기 시작했는지를 분석하려고 들죠. 그런데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갑자기 최근에서야 우리가 외계인의 심기를 건드리고 갑자기 성간 물체의 방문이 잦아진 것이 아닙니다. 아마 성간 천체는 아주 오래 전부터 비슷한 빈도로 찾아오고 있었을 겁니다. 단지 최근 들어 지구 전역에 쉬지 않고 하늘을 서베이하는 망원경들이 쫙 깔리면서 이런 성간 천체를 더 많이 발견하게 되었을 뿐인 거죠. 지금까지 우리에게 들킨 것만 고작 3개일 뿐 아마 실제 태양계에 찾아온 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오umuamua, 보리소프, 그리고 아틀라스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사실 이들이 정말 외계인이 타고 온 우주선이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천문학적으로 이들이 더 중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 태양계가 외부 세계와 아무런 물질 교환을 하지 않는 완벽하게 닫힌 세계가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데 있습니다. 별과 별 사이는 굉장히 멉니다. 그래서 얼핏 생각하면 한 별의 물질이 다른 별까지 퍼지는 게 거의 불가능해 보이죠. 하지만 아틀라스는 그렇지 않다는 걸 몸소 보여줍니다. 긴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수천만 년, 수억 년의 시간이 흐르고 나면 한 별에서 다른 별로 천체가 이동하고 물질도 섞일 수 있죠. 이것은 지구 생명체의 기원을 지구 바깥 해성과 소행성에서 찾으려 하는 판스페르미아 가설의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아틀라스처럼 아예 고향별을 벗어나서 다른 별과 주변 행성까지 성간 천체가 여행을 할 수 있다면
다른 별 곁에 탄생했던 생명의 물질도 오래전 태양계 지구에 찾아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씨앗이 되어서 지금의 생태계가 탄생했을 가능성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지요. 아주 희박한 확률이긴 하겠지만 이 드넓은 우주에서 이렇게 직접적인 물질 교환까지 가능하다면 우리 기원에 대한 더 열린 가능성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요. 이처럼 훌륭한 답을 찾기 위해선 훌륭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요즘 챗 GPT를 비롯한 AI가 일상이 되면서 단순히 답을 내놓는 것이 아닌 더 좋은 질문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해지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이번 닐 더글라스 타이슨의 신간 코스믹 쿼리는 아주 잘 짜여진 프롬프트를 따라 읽어내려가는 기분이 듭니다. 한 줄 한 줄 명료한 질문과 답변이 이어지죠. 타이슨의 코스믹 쿼리는 답이 아닌 명료한 질문을 먼저 제시합니다. 간결한 키워드 몇 개만으로 우주의 비밀을 쉽게 요약하죠. 어쩌면 수년간 헤비 트위터 유저로서 단련된 그의 노하우가 이 책에 담긴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코스믹 쿼리를 읽다 보면 마치 저 스스로가 우주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인공지능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우주에 과연 또 다른 생명체가 있을지, 또 그런 존재가 정말 아틀라스 같은 우주선을 타고 찾아올 가능성이 있을지, 그리고 그런 방법이 정말 외계인들의 최선의 방법이었을지, 이런 다양한 질문들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게 만들지요. 여러분도 타이슨이 들려주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따라서 아틀라스처럼 이 드넓은 우주 구석구석을 마음껏 누벼보시길 바랍니다. 우주먼지의 현자타임즈,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우주먼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